안녕하십니까? 밝은 해 광장의 김휘종입니다. 채널명을 밝은 해 광장으로 바꾼 후 첫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 정부의 성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업적과 에피소드, 그리고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유튜브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보는 대통령님의 연설로서 좀 오래된 연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2년에 대통령님을 처음 배웠는데 이 영상은 그 전인 2001년 11월에 하신 연설입니다. 천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2001년 11월 15일 우석대학교 초청 특별 강연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부총재로서 대학생들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특별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문장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문장이 품은 뜻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순수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마지막에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보고 싶다. 2001년 11월에 있었던 특별 강연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언론이나 또 교육부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대학들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곤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지방의 많은 그 대학교들 중에서 특히 이곳 우석대가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보곤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호남의 대표적인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된 시간을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학에 와서 젊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니까 저의 그 대학교 그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까 이사장님도 소개를 잠깐 하셨지만 저는 그 70년대 초에 전자공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자공학이라 그러면 지금같이 그렇게 많이 알려졌거나 그렇지 않고 그때만 해도 좀 생소한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선택하게 됐었던 배경에는 그때 제가 청와대에서 살면서 그 청와대 생활이라는 것이 그 식사 시간이나 또 손님이 오셨을 때 뭐 저도 자리를 같이 해서 얘기를 듣거나 할 때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전자 산업이 앞으로 그 우리나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거는 무공해 산업이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젊은 제 마음에 나도 그렇게 생산성이 높고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할 그런 산업의 여건으로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과를 공부하다가 이공계로 바꿔서 전자공학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공부가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저 열심히 다니면서 학교 집을 오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이제 졸업 논문을 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우리나라의 그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목표가 80년대까지 국민소득 1000불 또 그 수출 100억 불 그리고 뭐 마이카를 갖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웠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목표를 정부가 발표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참 그 세 가지가 다 3대 웃음거리라는 그런 그 말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도 과연 그 100억 불을 그러면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전자산업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차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를 볼 때 한 25%, 그러니까 25억 불 정도는 전자산업에서 그 수출액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당시 모토로라 무슨 아남 산업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 설정인가 하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졸업 논문을 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그 당시도 페스티벌도 있었고 미팅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낭만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마음 돌아볼 때 가장 아쉽고 또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정말 배울 수 있는 시간의 자유가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름대로는 참 시간을 아껴 쓴다고 애를 썼지만 그래서 심지어 여름방학 때도 여러 가지 언어 공부를 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스페인어도 배운다 그러고 무슨 불어도 배운다 그러고 또 동양의 고전도 전부 다 한번 읽어본다고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사색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점점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그때 많이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때 저가 느끼고 이런 책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에 심었던 그 씨앗 같은 거 이런 것이 자꾸 발전해서 오늘의 저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이루는데 어떤 기초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 얘기만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한참 이제 대학교 시절을 보내고 계신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관심사가 뭔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어떤 학생 한 분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대학생으로서 갖는 문제가 뭔지. 저기 앞에 앉으신 학생 한 분 말씀해 보세요. 예? 취업? 예, 역시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 문제 정말 심각하죠. 특히 젊은 분들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뿐 아니라 지금의 많은 대학생들이 이 취업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인재가 있는 한 우리나라 미래는 밝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21세기에 선진 강국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남느냐 하는 그런 분수령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 지난날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21세기에 이런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난 인류의 역사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면은 옛날에 고대 농경사회가 상업사회로 발전하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으로 해가지고 근대화 사회를 거쳐서 이제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 과정 가운데서 농업사회와 상업사회 때만 해도 개인 간이나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비록 뒤처졌던 나라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그 당시는 토지와 노동력이 주요한 생산 요소였는데 그런 농경 시대에는 그런 생산 요소를 2배 투입한다고 그래서
꼭 2배의 산출이 보장되지는 않는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쌀 농사를 할 적에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에 의존하기보다 땅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력이 소모돼서 그 농사에 적합한 토지와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수학 체감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경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국가 간에 어떤 산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 경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개인이나 국가 간의 그 빈부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수평적 그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잉여 농산물에 대한 교역이 이제 늘어나면서 비록 미약하긴 하지만 그 체증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 교역을 하기 위한 선박을 생각해 볼 때 선박 그 표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자재가 투입되면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산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2승의 투입으로 3승의 산출을 얻는 그 수학적 체증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역시 그 교역하는 물건이 기본적으로 그 1차 상품이기 때문에 그 거기에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체증 효과는 그 체감과 이렇게 상쇄가 돼서 그거 별로 상업 사회 때도 국가 간이나 개인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산업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이 크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과 토지라는 그런 그 제한된 생산 요소에서 이제는 자본, 기술, 설비, 원료 이런 것이 다양하게 투입되면서 특히 노동력이 석유나 석탄 그런 에너지로 대치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은 산출량의 증가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했고 따라서 수입이 급속도로 느는 그런 수학 체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개인이나 국가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 기술을 개발해서 적극적인 그 경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따라서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발달한 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그 수학 그 체증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국가들과 크게 그 격차를 벌이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 산업사회가 되면서 앞서간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뒤처진 나라는 후진국이 돼서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질 뿐 아니라 이렇게 한번 벌어진 격차는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들은 큰 경제력을 쌓았고 그걸 바탕으로 군사력도 늘리고 또 정치력에서도 크게 성장해서 이 뒤떨어진 나라를 이렇게 제압하면서 결국 그 뒤에 따라오는 후발국들은 선진국에 원료나 제공하고 그 선진국들의 시장이 되는 그런 식민지로 그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2차 대전 후에 비록 독립은 했지만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저가 상품을 만들고 또 정부가 수입 제한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면 그런 보호 아래서 내수 시장에서 그 이윤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국제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런 선진국들하고 그 격차를 좁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후발 국가의 그 국가 지도자들이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런 그 모험을 감행할 만큼의 어떤 사명감이나
또 경제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했고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후발국들은 계속 후진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선진국과 후진국 이렇게 양분되게 됐고, 한번 뒤처지면 후진국이 선진국 따라가기란 대단히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되었는데, 이제 21세기 이 정보화 시대는 기술이나 이런 거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 또 한번 벌어진 격차는 아마 거의 따라잡기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계사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난 50년간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가난을 거의 숙명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오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그 후에 있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별로 남아있지도 않은 산업시설마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감을 잃고 자포자기에 빠졌고, 또 석유 한 방울 나지도 않는 나라에 인구 밀도는 세계적으로 높고, 또 국토도 좁고, 계속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 정치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 신문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한국에서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바라는 거나 같다. 거의 이런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 어머니들은 잘 먹지를 못해서 항상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또 아이들은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면서 얼굴에 영양이 부족하니까 1년 내내 부스럼을 달고 살 정도로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고 산업화하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학교를 나와도 취직을 할 곳도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가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교육을 그래도 받은 분들이 전부 그런데 많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국에 나가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은 게 여기서는 취직을 하거나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도 구워와야 되는데, 그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나라를 보고 차관을 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조국 근대화를 위한 차관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가면 그분들이 이제 많이 나이가 드셨는데, 그분들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남다른 긍지,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 당시에 사막, 이런 열사의 나라에 가서 또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낮에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자지 그렇게 일하고 그러기를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보려는 열성을 가졌나 하면, 낮에도 모자 다 뒤집어 쓰고, 또 태양에 이 살갗이 다치지 않도록 전부 옷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낮에도 막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국민이, 이런 국민이 다 있냐 해서 일하는 걸 나와서 구경했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으로 가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미국이 200년, 일본이 100년에 걸쳐서 이룬 그 산업화 과정을 우리나라는 불과 30년 만에 그 이룰 수 있었고, 다른 많은 개발 도상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그 모델로 경제 개발을 시작할 정도로 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개도국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의 부상을 상당히 참 어떤 사람들은 아주 두려움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중국도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경제 개발의 모델, 이것을 많이 그 참고로 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여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그 목표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 근대화 과정이야말로 후진국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기존 그 개념, 그런 이론을 깨트렸던 대표적인 그 성공 사례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이 역사에서 지난 50년간 이룬 50년간은 가장 그 성공의 시기이자 성취의 시기였고, 그것을 이루어낸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야말로 정말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우리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 하면 된다는 불굴의 정신이 이런 성취와 그 성공의 밑바탕이었다는 거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토대로 민주주의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그 발전을 기초로 온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인류국가, 선진 강국으로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나 우리 시대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에는 기적도 없고 불가능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경제 발전을 성공시킨 것도 결코 기적이 아니라 그마탄 이유와 그 원동력이 있었을 텐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잠재력과 자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 많은 독서를 퍼부어서 그 우리 경제에 대한 독설가로 유명한 그 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증시 분석가인데, 그 외국인조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근면하고 검소하다. 이 말은 칭찬이나 어떤 의견이 아니라 그저 사실일 뿐이다. 이렇게 그 사람도 인정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자질은 매우 우수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예로부터 비록 자신들은 밥을 굶더라도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교육열이 으뜸이셨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잠재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국민적 잠재력이 사장되어 버리고 있다는 그런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희망과 자신감, 도전 정신을 가지고 노력해서 그 잠재된 능력을 분출시키지 못한다면 잠재력은 말 그대로 그냥 잠재력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런 발전의 에너지인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올해 초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를 떠나서 이민 가고 싶다 이렇게 답해서 온 나라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며칠 전에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한 70% 정도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떠나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나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IMF 관리 체제를 맞았을 때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안보 위기보다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국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그 자신감의 위기, 국민의 정신적 위기는 바로 국민적 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부모나 자녀나 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지역 갈등과 정파적인 분열로 나뉘어져서 하루하루를 정쟁으로 보내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희망과 자신감을 이거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만족하고 정치를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우러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 지도자를 믿지 못할 때 국민들은 의지할 곳이 없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나라를 선진강국으로 건설하는데 그 바탕이 되어야 할 국민들이 이 자신감을 잃고 실망하는 한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치를 바꾸고 개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 일대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비록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우리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치,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를 만든다면 바로 그것이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와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화합과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 바로 화해와 화합입니다.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화합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주의가 왜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원인을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기능하고 있는 지역 정당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의를 악화시키는 것은 각 지역 정당들의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1인 보수 중심 체제입니다. 지금까지 1인 보수가 지배해온 정당은 지역주의를 청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면서 존속해 왔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야 할 집권 여당은 특정 지역을 대표해서 기능하고 또 정부 여당을 국가적 차원에서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도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21세기는 1등 국가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지역주의가 국가 경쟁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면 지역주의 우산 아래 안전하고 있는 현 지역 정당들은 당연히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한 용단을 내린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역 정당을 바탕으로 해서는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는 1인 지배 정당으로부터 국민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민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들이 이제는 지역의 사슬로부터 그리고 1인 지배의 늪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요청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당들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잘못들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당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화되고 투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당 총재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 당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도 전에 당에서 총액을 합의해 주었다든지 또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결정할 때도 전혀 사전에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쌀 지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당론을 결정한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정부가 국민들의 이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예산 심사를 하기도 전에 당에서 합의를 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이나 총재가 일방적으로 당을 좌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또 누가 총재가 돼도 지금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정당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정당들을 보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조차도 당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따라서 정치인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회계는 불투명하면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런 그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정당의 정치자금 사용을 투명화해서 이런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을 강력한 싱크탱크화해서 명실상부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어야만 진정 국민 속의 정당으로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의 공천 과정입니다. 이 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고 또 민주화해야 한다는 것은 참 시급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1인 보수정당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 공천심사 과정을 공개해서 당 총재가 공천권을 독점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실 총재의 공천권 남용은 민주적 절차를 규정한 정당법과 선거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당들이 현재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고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지금처럼 정치에 대해 극도의 냉소와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바뀌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산업화 시대로의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오랜 기간 후진국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고 있는 지금 또다시 그런 그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1년은 산업화 시대의 10년 내지 20년과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지금 한번 뒤처지면 우리는 또다시 수백 년 동안 후진국으로 남아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대한민국을 정보화 시대의 선진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여야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시민 정신을 고양시킨다면 우리는 지난 근대화 과정에서 이룬 성취보다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노력과 고통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는 화해와 화합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도약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화해와 화합의 정신이 계속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저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항상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바른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화합과 화해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 젊은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불가능하게만 생각되었던 일들도 이루어낸 민족입니다. 우리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제가 받은 이메일 중에서
제 가슴에 오래 남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순수하고 과정이 투명하고 마지막에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합과 화해를 특히 강조하셨습니다.